자, 계속해서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늘 그 유럽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우리가 참 많이 안 본 네, 쪽이에요. 우리가 네. 유럽은 투자도 많이 안 하고 있죠. 개인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비교죠. 비중이 비교죠. 네, 비교죠. 비교죠. 예. 최근에는 이제 미국 주식 당연히 뭐 서학개미 네. 돌아온다. 예. 그리고 최근에 중학개미가 돌아온다. 중학개미. 뭐 이런 얘기 하죠. 예. 그래서 워낙에 지금 홍콩 증시도 워낙에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뭐 미국 증시, 중국, 홍콩 증시 이렇게 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서 약간 생소하거나 또는 간과되고 있는 게 유럽 증시인데 네. 지난 4분기 워낙에 이제 작년에는 시장이 어려웠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와중에 이제 4분기부터 랠리가 펼쳐졌는데 4분기에 글로벌 증시 가운데서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지역이 유럽입니다. 네. 유럽 경제 안 좋다. 안 좋다고 알고 계시죠. 엄청나게. 그래서 러시아 우려가 전쟁부터 있었는데. 해가지고 워낙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정성적으로 되게 조금 회피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 밸류에이션도 많이 떨어졌었고 기본적으로 유로화 뭐 약세가 쭉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유럽 자산에 대해서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게 한 3분기 정도까지였던 것 같고 그렇게 누적되어 있던 낮은 밸류에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이익 추정치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유럽 지수에 대한 매력도를 좀 부각시켰고 최근에 그 유럽이 탄탄한 이유가 그 예상치가 나쁘지 않게 계속 나오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예. 저도 아이러니해서 좀 봤더니 기본적으로 주식은 결국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밸류에이션이고 하나는 이익이라는 기본적인 네. 가치인데 네. 그 앞으로에 대한 그 이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이 정말 안 꺾였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많이 이익 추정치가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시장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는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었는데 그러면 정신 못 차리고 조정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좋은 겁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한 네. 내용이 그 내용이긴 네. 한데 그럼 왜 이렇게 이익 추정치가 견조하냐?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년만 해도 유로스톡이 8%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안 본 사이 정말 예. 많이 이거 진짜 안 보고 올랐네요. 네. 어느 날 보면요. 네. 유로 8%, 닥스 7%뭐 난리 났습니다. 예. 뭐 기본적으로 뭐 해외 투자를 많이 하실 건데 네. 특히나 네. 이제 뭐 개인분들은 뭐 기관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좀 제약이 있을 것만 네. 같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워낙에 이제 뭐 ETF를 비롯해서 네. 뭐 투자의 툴이 많이 생겨났다 보니까 네. 주목하는 게 이제 미국, 한국, 뭐 중국 요 정도였다면 정말 의외로 유럽 증시에 대해서 뭐 특별히 최근에는 워낙에 빅테크를 네. 중심으로 네, 많이 투자를 맞아요. 하시다 보니까 조금은 유럽 지역에는 그런 기업들이 좀 제한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인데 최근에 이제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명품주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럽의 이제 명품과 관련된 업체들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중국이 리오픈한다는 이야기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뭐 중국의 뭐 규제 완화나 부양책이 중국 증시라든지 뭐 관련 지어진 중국과의 밸류체인이 엮여진 우리나라의 뭐 중국 관련 소비재들 이런 것들도 많이 좀 퍼포먼스를 올렸지만 유럽 경제야말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유럽의 그 명품에 대한 이 소비에서도 상당 부분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만큼 여기서 어떤 소비 부양 내지는 소비가 괜찮아질 거라는 기대들 이런 것들이 4분기까지는 조금 눌렸던 유럽의 명품주들도 다시 한번 좀 박차를 가하게 했던 그런 프랑스 요인이었던 것 증시의 시가총액 1등이 루이비통이죠.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전 세계 그 부자 순위 1위도 네. 그 엘론 머스크에서 네. 바뀌었죠. 바뀌었죠. 네. 네. 그러니까 유럽과 중국 이렇게 보면 꼭 반도체 빅테크 이런 거하고 조금 좀 이슈가 다른 거네요. 유럽은. 맞습니다. 예.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환이 약했죠. 네. 환이 약한 가운데에서도 정말 수출이 괜찮았습니다. 수출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피 효과가 있었죠. 가격 단가 그러니까 수출 단가가 높아지면서 네. 기본적으로 명목으로 측정이 되는 수출 금액이 늘어났고 그게 수출 증가율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는데 물가가 오르니까. 네. 네. 근데 최근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가격이 네. 많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물량도 좀 빠지면서 그렇게 좀 빠졌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역외 수출되는 부분, 그러니까 역내
에도 나름대로 그 뭐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왕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곤 했지만 환약세, 유로화 약세를 기반으로 해서 더 역외 수출에 대한 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 반도체 부분을 많이 익스포저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좀 훼손되는 부분도 적었어요.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유럽의 수출 데이터와 그리고 이익 추정값들 그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워낙에 이제 수출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출 중심의 제조업 국가고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러한 국가들이 기본적인 이 이익 전망치에 대한 구성 자체가 이제 환율과 더불어서 상당히 견조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의 유럽에 대해서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에너지 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유럽 경제가 상당히 디메리트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게 누적된 결과물이 정말 낮은 밸류에이션, 그야말로 매력적인 가격 수준이다라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4분기 때 또 이제 유로화 강세가 더불어지면서 이제 외국인 수급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렸던 예.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4분기에 매크로 쪽에서 봐도 그 외환 시장에서 제일 그 달러 강세 뭐 가달라고 뭐 어쩌고 할 때 그게 꺾이기 시작한 게 유럽에서 은근히 강하게 나오고 또 일본이 한번 또 네. 질러주고 그러면 사실 달러가 꺾였잖아요. 네. 왜 그때는 유럽 시장이 이렇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꼭 그때도 지나놓고 보면 늘 꼭 그렇습니다. 그래요. 늘 지표가 워낙 안 좋고 네. 기본적으로 유럽 경제의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경제가 상당히 안 좋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전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네. 저희는 계속해서 1년 내내 네. 유럽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그러니까 실물 경제 지표는 뭐 여전히 좀 나쁘다고는 볼 수 네. 있는데 심리 지표는 정말 어찌 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내려가 있거든요. 더 많이 내려간 상태에서 지난 이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10월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한 2개월, 3개월 연속으로 정말 바닥권이지만 올라오고 있는. 그건 다시 말해서 어떤 투자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만 어떤 모멘텀 측면에서는 바닥에서 올라오는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다. 그게 지표들, 심리 지표들이 돌아서는 것들, 그 다음에 유로화가 강세되면서 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개선되는 것들, 그 다음에 다시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있고 이익이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꺾이지 않더라. 예, 그리고 보면 작년에 제일 많이 한 말이 만일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면 무조건 유럽이다. 네. 그런 얘기 했는데 가장 취약한. 진짜 네. 다 틀리는 약한 말이네요. 골이었죠. 예, 진짜 뭐 맨날 틀리는 말만 하고 있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그 밸류에이션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료로 좀 자세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따로 뭐 보여드릴 건 아니지만 네.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국가들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 네. 기본적으로 최근 뭐 코로나를 제외했을 때 한 5년 정도의 평균치라는 게 그 국가가 어떤 부여받고 있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얘네들은 이익 추정치 대비해서 몇 배 정도의 가중치를 뒀을 때 현재 가격을 리즈너블하게 예. 두느냐. 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그 5년 정도의 평균치 대비해서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네. 과거 5년치. 네, 최근, 예, 예. 그러니까 늘 이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니까 예, 예. 이제 평균치 대비해서 네. 지금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 거냐라고 네. 했을 때 대부분의 국가에서 평균치를 훨씬 하회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5년 밴드의 정말 하단에 분포하고 있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정치가 많이 빠지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뭐 숫자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는 11배가, 우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1배가 넘어가는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네. 11배가 넘어가는데 저희가 정말 싸다고 표현을 했었던 작년 10월 달, 네. 뭐 7월 달, 10월 달 두 번에 걸쳐서 이중 바닥을 형성할 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이 8.5배, 8.8배 이랬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10배가 넘어가고 11배가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싸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정말 여전히 그 하단,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지금 12배 정도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네. 12배라는 수준 자체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이제 밸류에이션을 또 높이 받는 그렇죠. 지역이다 우리나라 보니까 12배와 유럽의 12배 다르죠. 우리나라는 네. 보통 한 10배 예, 예. 뭐 이 정도가 평균치라고 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밴드가 쭉 분포가 되었을 때 여전히 하단에 분포되어 있는 네, 것들, 그게 결국은 이 증시에 대한 매력도, 그러니까 현재 가격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상당한 매력도를 부각을 시키면서 좀 접근성을 높였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워낙에 유럽 경제 그리고 유럽 이 비즈니스라는 게 이 중국과의 그 수출입 거래가 많고 네. 더불어서 말씀드렸던 이제 명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의 그 소비량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의 리오픈 이야기가 나오면서도 이 유럽 쪽이 부각이 됐던 것도 결국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렇죠. 뭐 미처 계속 뭐 그러니까요. 주목하지 않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요소들이 참 뭐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있고 이렇게 오르고 나서 분석을 해보니 이런 요인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렇게 부정적인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를 만큼 8%가 네. 아웃퍼폼 할 만큼 이 정도로 힘이 쓸 만한 이게 합리적인 겁니까? 뭐 항상 설명이 뭐 되나요? 투자에 네.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이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그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글로벌 주식시장의 특성이 정말 이 저가 매수입니다. 저가 매수. 그래서 네. 많이 빠졌던 섹터, 많이 빠졌던 시장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좀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약간의 쏠림 현상과 어찌 보면은 좀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유럽 증시가 이익이 상당히 견조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약간 이제부터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도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올랐냐라고 할 때 유로화 약세 그리고 수출이 잘 됐고 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죠. 네네. 근데 지금부터 나타날 이미 뭐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고 있지만 유로화가 강세 전환됐고 그리고 뭐 올해 여전히 논쟁 중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에 관련된 논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이 수요가 죄송합니다. 수요가 나빠지는 거에 대한 정점을 이룰 거다라는 뭐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고 뭐 저희들도 같은 생각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럽의 어떤 유럽 증시가 갖고 있는 이익 추정값들이 견조했다라는 게 약간의 좀 방향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CPI도 그렇고 어떤 시장의 퍼포먼스도 그렇지만 늘 지역 간의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CPI도 미국부터 꺾였고 뭐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 이제 꺾이기 시작하고 뭐 이런 순차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는 이제 환율 효과라고 뭐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유럽 경제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랐던 요인들이 지금은 그 재료들이 반대 방향으로 뭐 이어지는 이런 경로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사실은 이제 밸류에이션을 정말 싸다라고 평가하지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겠고 기본적으로 수급의 쏠림 현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쏠림 현상들이 수익을 냈을 때는 기본적으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렇네요. 여러 가지 뭐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 온 거는 보면 우리가 좀 과소평가했다 하는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여기서부터는 또 위로 아래로 또 반반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홍콩 얘기도 좀 해주시죠. 홍콩 주식도 요즘 뭐 홍콩 그러니까 또 그 중국계 빅테크 네. 이쪽 뭐 난리 난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얼마나 난리가 났고 또 그게 왜 그렇게 지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지금 홍콩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 40% 정도 올라왔다고 네. 보면 될 것 네. 같고요. 지난 2년 동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홍콩 증시가 상당히 언더 퍼폼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네. 얘기죠. 그 직접적인 배경은 이 테크 기업들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규제 네. 조치였었죠. 그게 이제 시진핑 3연임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워낙에 이 경제 권력, 워낙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 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의 뭐 성장세도 워낙에 가팔랐긴 했지만 실제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그러한 실제 사람들의 인식부터 해서 뭐 시가총액부터 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중국 당국이 생각했던 건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경제 권력의 도전이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이 규제를 했었고 다른 나라들 또는 다른 산업들보다도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많이 들어갔었고 실제로 그때 엔트파이낸셜이 이 상장을 할 때 상장을 준비를 하고 IPO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불가 상장을 며칠 앞두고 철회를 해버립니다. 그게 뭐 마윈 회장이 모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을 비판했다라는 네네. 이야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발단이 돼서 그때부터 IPO가 철회되고 알리바바에 대한 직접적인 때리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테크에 대한 가격 매력도가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게 지난 2년이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다시 좀 눈을 돌려서 최근 들어서 시진핑이 3년임에 성공을 하고 작년 10월 달이죠.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규제 완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워낙 중국 경제도 지난 2년 동안 좋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작년에 안 좋았죠. 그래서 지금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그리고 규제 완화책을 통해서 뭔가 다시 좀 한 발짝 올라서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엔트파이낸셜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그 엔트파이낸셜에 대한 이 조달에 대해서 꽁꽁 묶어뒀던 걸 또 이렇게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규제했을 때와는 반대, 규제를 풀고 있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거고요. 뭐 텐센트도 마찬가지로 뭐 시가총액 1등 기업이긴 한데 워낙에 같이 테크 쪽에서 눌려 있던 것들. 근데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엮일 일도 잘 없고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워낙 탄탄한 구조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실적은 좀 부러지긴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구조가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 기업들은 아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홍콩의 증시가 워낙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뭐 다른 지역들의 어떤 부침과는 전혀 다르게 뭐 독야청청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네요. 중국이 사실은 부양을 할 때 이 빅테크 기업들을 도외시하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네. 근데 그나저나 마위는 요즘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저희 뭐 활동을 재개했다. 재개했다. 네, 이런 소식도 전해드린 네. 적이 있는데 네. 최근에 특별한 뉴스는 CEO들이 없죠. 네. 뭐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네. 생존은 하고 있는 걸로 한번 혼나가지고 이제 확인을 조용한가요?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중국의 경제가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고 또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때 빅테크 역할이 굉장히 컸기 네, 때문에 예, 또 그 맞습니다. 재개가 예, 네, 예. 또 이렇게 중국 경제가 다시 시동을 네. 거는 데 있어서 특히 홍콩 증시도 그렇고요. 네. 뭐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도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좀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홍콩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상대적으로는 좋게 보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기본적인 올해 컨셉이 부양이고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 좀 특히나 이제 부동산 쪽에서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제나 시장에서 약한 고리 두 가지를 꼽으라고 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유럽이랑 그다음에 중국의 부동산 금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헝다 사태부터 해가지고 아직 완전하게 마무리된 게 네. 아니기 때문에 이런 크레딧 리스크부터 해서 경제가 워낙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워낙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도 다 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워낙에 이 벌려놨던 사업에 대해서 뭐 금리도 최근에 워낙 높아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안 좋은 흐름이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부동산 금융에서 이제 중국 당국이 이제 만기를 연장시켜 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려는 거를 여러 형태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여러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뭐 3월 달에 양회를 통해서 좀 본격적인 정책들을 좀 꺼내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실제로 뭐 중국의 부동산 경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철강부터 어떤 기계류 뭐 이런 좀 시클리컬 업종들도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정책적인 부분이 어떤 홍콩이나 중국 시장에 대한 조금 긍정적인 뷰를 계속해서 좀 갖게 하는 요소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파급 효과로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시클리컬이 올라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비판에도 직면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중국 쪽이랑 엮어서 좀 이런 뭐 스토리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 중국 부동산 문제가 조금 이제까지 중국 당국의 대처가 그런 대로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늘상 뭐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뭐 경기 침체라는 거는 기본 상수로 두고 네. 이게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에 대한 논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늘 학습 효과와 정책 대응 여력
이라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네. 노출된 재료는 쇼크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네. 좀 하고 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상황 그리고 금리가 높고 부채가 많은 이러한 여건은 언제든지 계기가 된다면 연쇄적으로 나빠질 수 있는 가능성 그게 결국은 시장에도 쇼크를 만들 요소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뭐 예상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어떤 쇼크를 동반을 하는 이런 경착륙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이 정책 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부동산 쪽에 대한 좀 여력을 확보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소비 그러니까 내수 시장을 조금 부양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꺼내들면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재정을 막대한 규모 거의 뭐 6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어떤 재정도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실제로 조금 경착륙 시나리오보다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살아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완만하게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학습 효과 얘기하셨는데 학습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마지막이 언제입니까? 우리 경제 금융위기가 2008년의 위기인데 그게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시작부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를 본 게 아직 얼마 안 되니까 15년 된 거고요. 그러니까 각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 꺼질 때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네. 경험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뭐 우리 시장도 뭐 연초에 정책이 나왔죠. 예. 부동산 쪽. 그래서 1.3 대책이 나왔죠. 네, 워낙에 네. 이제 뭐 둔촌중공부터 해서 네.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선들이 네. 많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PF죠. 부동산 네. 엮여 있는 PF들 만기 도래하는 것들 이제 롤오버 안 되면 어떡하느냐. 그때부터 또 이제 크레딧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었는데 뭐 아직 뭐 그 계약이 만료되진 않았지만 그 사전 이제 뭐 서류 제출된 거 보니까 뭐 크게 그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7천억 이상의 그 만기 도래분이 좀 뭐 문제 없이 뭐 계약률이 뭐 77%인가가 77%가 넘어야 되는데 뭐 80% 이상 네. 된 어쨌든 정도로. 경착륙을 좀 방지하는 그런 네. 정책이 좀 나왔다 하니까 뭐 집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네. 사실 너무 경착륙이 되면은 뭐 크레딧 쪽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니까 하여간 어쨌든 그런 각국의 대처가 그런 대로 경험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오늘은 위원님과 함께 그동안 우리가 미국 얘기 많이 했고 국내 네. 얘기도 좀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했었던 유럽과 홍콩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마무리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 뭐 개인 투자자분들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자산에 관심을 가지실 겁니다. 네. 그래서 네. 뭐 계속 뭐 시장에서는 워낙에 이제 미국이 대표 지수이기도 하고 우리 시장은 뭐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지만 눈을 돌려보면 정말 다양하다. 네. 그리고 뭐 나쁜 가운데서도 항상 이 돌아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작년에 너무 귀했던 이 수익, 투자 수익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재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정말 CPI 중요한 네.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저희도 상당히 좀 CPI도 많이 내려올 걸로 그래서 지금 분위기처럼 뭔가 금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멈춘다는 생각.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기대 때문에 네. 연초부터 많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네. 과연 이 재료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오늘 시장은 상당히 주목을 해봐야 예. 되겠다라는 오늘 저녁에 말씀까지. 한번 10시 반인가요? 우리 시간으로? 네. 10시 반에 봐야 되겠네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증권 리서치센터의 안영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